제가 사실 이거 PPT를 마련했지만 이 중용장구 서문의 인심도신론이라는 요 짧은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도대체 살다 보면은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데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예요. 예컨대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놓고 보면 할머니를 둘러싼 그 상황이 괴로움의 원천이었다면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못 사셨겠죠. 제가 할머니 80 중반까지 술을 하셨는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괴로웠다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돌아가기 전날까지 정신이 이렇게 맑았어요. 맑고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야야 내일 뭐 직장 가야 되는데 빨리 올라가라 이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 그러면은 비단 할머니 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괴롭다라고 할 때 외적인 환경을 괴롭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 밖에 존재하는 외적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외적 환경인데 누구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하고 누구는 괜찮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외적 환경의 차등에 의해서 나의 행불행이 어느 정도 결정되지만 사실은 이 외적 환경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자세에 의해서 내 인생이 괴로움과 괴롭지 않는가라고 결판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자로 이야기하면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괴롭다라는 거는, 내가 슬프다라는 거는, 내가 외롭다라는 거는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외적 상황에 의해서 내가 괴롭고 외롭고 슬픈 건지 아니면은 괴롭고 외롭고 슬프다라는 생각을 괴롭고 외롭고 슬퍼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또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나는 나의 생각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생각이 없으면은 괴롭고 외로운 게 없잖아요. 내가 괴롭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괴롭고 외로워지는 거지. 괴롭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은 괴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죠. 그죠? 되게 흥미로운 통계인데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에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대우그룹을 세운 김무중 회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 평생 살아생전에 세계에서 최고 가는 브랜드 하나만 만들고 가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지금 있잖아요. 동남아나 미국 가면은 세계 최고의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부터. 그러면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하나만 있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시절에 우리들하고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지금의 우리들의 행복의 수치가 지금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10배, 20배라면 10배, 20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청소년, 20, 30대 뿐만이 아니고 노년층의 자살률이 역대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예요. 저기 파키스탄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전쟁하고 무슨 명예 존속 살인하고 이런 데도 가면은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외적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20, 30년에 비해서 지금 30배, 40배 잘 살게 됐으면은 30배, 40배는 아니어도 3배, 4배는 행복해야 되는데 30배 불행하다라는 감각을 안고 생목숨을 끊어요. 이게 얼만큼 심하냐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서울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에 폭탄을 하나씩 다 투하하는 거랑 똑같아요. 생목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과연 공자나 맹자가 살았던 시절에 주자가 살았던 시절에 퇴계가 살았던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을까요? 퇴계 선생 다 아시잖아요. 당정으로 형제들 잃고 주자는 뭡니까? 조국을 이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잃고
공자는요, 어린 시절에 조실 부모하고 천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거든요. 상황은 다르지만 그분들도 다 힘든 세월을 거쳤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은 그런 흔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논어를 읽을 때 참 재밌는 것은 공자의 어록을 읽으면은 어떨 때 보면은 말이 다르다 뿐이지 우리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해.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막 울고 웃고 막 하늘도 원망하고 이런데 이상하게 끈적한 고통이나 슬픔은 안 보여요. 그런 거 다 수용하면서 한평생 즐겁게 살다 간 이런 게 보이거든요. 퇴계 선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 인간이 외재적 환경에 의해서 느끼는 괴로움을 외적 재난이라고 하면은 마음이나 감정으로 느끼는 이 고난을 내적 재난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외적 재난보다가 내적 재난이 훨씬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살림살이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우리 내면으로는 진짜 재난의 상황에 처한 거예요. 재난의 상황에. 그러면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뭐 합니까? 살림살이가 없던 시절에도 다 잘 살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중용장구 서문의 인심도심론과 상당히 연계성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인심도심론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괴롭다라고 생각하는가? 자, 어떤 감각적인 걸 떠나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괴롭다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생각을 괴롭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그 생각하는 것을 타자화 내지 객관화시키고 그 생각을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의 이런 내면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이 마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괴롭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생각이나 감정을 생각하고 감각하는 뭐가 있어야 우리는 괴로운 걸 알고 생각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앉아갖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생각이나 감정이 있으면은 그 생각이나 감정을 생각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뭐가 있을 때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괴롭구나, 외롭구나, 슬프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용장구 인심도심론에 의하면은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즐겁다라는 감정이나 생각은 인심도심에서 인심에 해당되고요. 괴롭고 즐겁고 슬프고 두려운 이런 감정이나 생각을 느끼고 생각하는 그걸 도심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는 것이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나 감정을 생각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도심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지해요. 지금 여기 보면 커피가 있는데 커피 이 플라스틱 통 안에 커피액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맛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플라스틱 통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를 보면은 커피 통 안에 담긴 이 얼음하고 물하고 커피액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거라면은 이것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커피 통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런 생각이나 감정으로서의 인심을 생각하고 감각하는 도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난점이 뭐가 있냐면 이 도심은 사실은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심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는 산송장이에요. 산송장이야. 왜? 지금 저를 보면서 저 앞에 있는 강사는 뭘 저렇게 떠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이용호란 강사가 뭘 저렇게 떠들어? 라고 어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그 생각을 생각하는 뭐가 있어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생각 속에만 혹은 감정 속에만 사로잡혀서 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생각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도심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잠을 자도요. 꿈속에서 꿈을 꾸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는데 누가 꿈을 꿔요? 꿈이 꿈을 꾸지는 못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꿈을 꾸면은 그 꿈을 꾸는 꿈을 바라보는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꿈을 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꿈이 꿈을 꾸면은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꿈의 존재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잠을 자건 이렇게 활동을 하건 모든 것에는 이것을 지켜보는 도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데 우리는 왜 도심을 모르는가?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에 너무 몰입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는 이 도심의 존재에 대해서 있는데 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꼭 뭐와 같냐 하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살려면은 이 안에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소가 있다라는 당연한 전제가 있어야 제가 숨을 쉬는데 도심이 있다는 당연한 전제가 있어야 감정적으로 느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산소의 존재를 막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죠. 도심의 존재가 딱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공자서부터 주자, 퇴계나 그 후학들이 왜 그러면은 그냥 산소 굳이 안 느끼고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는데 왜 이분들은 인심을 자각하는 도심의 존재에 대해서 파고들었냐 하면은 바로 제가 강의의 초반에 이야기했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학 장구에 보면 정심장이라는 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때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감정을 4가지로 압축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감정이 분노예요. 분노. 2번째가 뭐냐면 두려움. 3번째가 뭐냐면 즐거움. 4번째가 근심 걱정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은 적어도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4가지 감정이나 생각 속에 산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즐거움 빼고 우리의 일상은 75%가 괴로움이라는 소리야. 그죠? 왜냐하면은 분노도 괴롭고 두려움도 괴롭고 근심 걱정도 괴롭잖아요. 우환도 괴롭잖아. 나머지 즐거움 하나가 있는데 인간의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인데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냐면 앞에 이야기한 3가지 부정적 감정 상태는 굉장히 끈질기고 우리를 오랜 시간 붙잡아요. 근데 즐거운 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85% 정도 괴로운 상태에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예요. 내가 살면서 왜 이렇게 괴로운 날이 많지? 아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85%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15%는 너무 짧아. 그리고 얘도 언제 변할지 몰라. 이렇게 치면은 우리 삶이라는 것은 적어도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유하게 했을 때 괴로움이 우리 삶의 본질이다. 불교와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불교든 유교든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 그 도심의 존재를 찾아내서 그동안은 감정이나 생각에 치중해 살았지만은 이제는
감정이나 생각을 생각하고 감각하는 그 도심으로 초점을 맞추어 살면은 괴로움이 멀어진다라는 게 인심도심의 논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생각이나 감정은 75%, 더 높이 잡으면 8, 90%가 고통인데 이 도심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도심에는 즐거움도 없지만 괴로움도 없는 거야. 얘는 기능 자체가 얘가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기능 자체는 뭐냐 하면은 그 인심을 생각하고 감각하는 그 기능만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 기능을 통해서 역산을 해보면은 도심이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이 생성되는데 이 도심이라는 존재에는 그게 없어요. 앞서 이야기한 4가지 감정이.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그동안 인심 속으로 살았다면은 도심으로서 의식의 전환만 가능하다면은 더 이상 괴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뭐 맨날 즐겁게 살 수는 없어도. 그리고 이 도심 속으로의 전환은 옛분들이 하신 말씀도 있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꼈는 건데 굉장히 강렬한 몰입성이 있어요. 예전에 공자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이분들은 가만히 혼자 살아도 잘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남인데 상가지구라는 욕을 먹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처처럼 길거리에 왕자로 태어나 떠돌다가 객사를 하느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 내지 도심으로 몰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본인의 인생에 대한 괴로움이나 고통에서 많이 멀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강렬한 계도의식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하냐? 대학에서 도심의 자각을 명명덕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명명덕하게 이끌어주는 바로 신민이에요. 신민. 그래서 명명덕한 나와 신민한 너가 동시에 가장 평안한 자리인 지선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지어지선이거든요. 대학의 3강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도심으로의 삶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요 부분을 잠깐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영남 퇴계학파의 분인데 글씨가 너무 좀 적은데 조선 후기 영남 퇴계학파 한주 경상도 성주 출신이죠. 한주 이진상 선생하고 그분의 수제자 면우 곽종석 선생이 인심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인심이 발동될 때 도심이 겹쳐서 나온다. 즉 인심발시 도심청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심이 발동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감정이나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 감정이나 생각을 딱 가지게 되는 순간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도심이 거기에서 청출,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청청이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자각을 못한다 뿐이지. 근데 요거를 면우 곽종석 선생은 조금 더 약간 공식화를 했는데 이렇게 공식화를 했어요. 뭐냐면 처음에 나의 내면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른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인심이죠. 떠오르면은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를 감각하는 도심이 저절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심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고 거기에서 그 인심을 바라보는 도심이 두 번째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하루에 수만 번 생각하는데 생각의 구조가 이래요. 인심이 딱 떠오르면은 나의 어딘가에서 기분이 안 좋다라면은 기분이 안 좋다라는 감정을 감각하는 생각을 생각하는 도심이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딱 비춰봐. 자, 그러면 비춰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인심이 힘을 잃어요. 보기만 하면 힘을 잃어. 보지 못하니까 힘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서 힘을 잃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시 또 내가 일상적인 삶을 누리면서 인심이 또 떠올라.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이게 세 번째 생각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첫 번째 인심을 바라보던 도심이 사라지고 세 번째 생각으로서의 인심을 바라보는 네 번째 도심이 또 생성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빠르고 중첩되어서 생성이 돼요. 이게 거의 0. 몇 초 사이에. 그래서 이거를 한주하고 면후 같은 사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청출첩생이라고 했어요. 인심과 도심이 층층이 나고 첩첩이 생성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청출첩생하는 이 인심을, 이 도심을, 이런 어떤 인심과 도심의 관계 속에서 도심이라는 것을 자각해서 인심을 보게 되면은 인심이 가지고 있는 내 삶을 온통 끌고 가는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감정 상태가 흡사, 불이 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꺼지듯이 그게 꺼져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중용장구 서문에서는 유정유일이라고 했어요. 정은 뭐냐 하면 정밀하게 살핀다. 뭐가 뭐를요? 도심이 인심을 정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유 읽을 때 일은 일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면의 인식의 초점이 한결같이 지켜진다라고 할 때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인심에서 도심으로의 인식의 혹은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는 인심에 의해서 물론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도심으로서 그 일 속에 항상 그게 자각이 된 상태로 살아가요. 이걸 주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허령불매라고 했어요. 불매. 텅 빈 허공에 영활한 인식작용을 한다. 텅 빈 허공이란 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활한 인식작용이란 건 뭐냐 하면은 마음의 허공에 인심이 떠오를 때 도심이 그 인심을 살펴보는 작용. 중용장구 서문으로 이야기하면 유정유일의 정에 해당되죠. 그렇게 한번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도심이 자각되는 상황, 일수로 가는 게 바로 허령불매에서 불매의 상황이에요. 어둡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인심을 바라보는 도심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인가? 유교 경전 속에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제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인심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인심을 자각하는 도심의 존재에 다가가고자 하는 의식이 생성되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살 길이라서 그래요. 내가 너무 괴로우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괴로운 인심에 잡아먹혀서 죽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동물이니까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는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괴로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뭐가 이렇게 괴롭지? 괴롭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괴로움이 온통 나를 몰아가는데 만약에 괴롭다라는 생각이나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디서 누가 이렇게 괴로워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추론적으로요. 잘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70, 80 되시면서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힘든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힘들 때 마음으로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를까요? 어디에서? 뭐 두뇌가 하는지 팔이 하는지 다리가 하는지 아니면 오장육부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어디에선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강렬한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회피 동작. 배가 침몰할 때 쥐가 제일 먼저 알듯이 우리가 죽어가면은 살려고 하는 육신의 욕구가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괴로워하는가라는 쪽으로 심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 철학자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아무것도 안 배워도 글자 하나 몰라도 인생의 천리를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삶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상황, 그 상황에 의해서 생성되는 고난, 감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심을 자각하게 하는 강력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자는 대학 장구 전 5장 경물치지 보망장에서 인기 소발이 수명지라 그랬거든요. 그 마음에 발동되는 지점을 인해서 밝혀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대학의 성리장에서 보면은 여오악치 여호호색이란 말 있죠. 이거는 우리가 여오악치는 음식이고 여호호색은 남녀잖아요. 음식 남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장 깊게 파고드는 먹는 것과 생식하는 이 일. 이 일이 사실은 항상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난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인 회피 동작으로 도심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에도 보면은 대장부 훌륭한 사람을 하늘이 만들려고 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반드시 몸을 피곤하게 하고 주변 환경을 어렵게 하고 내 심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의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도심을 자각하는 사다리라는 측면에서 어릴 때 산업역군 세대였던 저희 부모 아버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죠? 왜냐하면 그 고생 속에서 짜부러들지 말고 그 고생 속에서 사회적 성취도 이루고 내면의 그 고생을 감각하는 그것에 대한 뭐 저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 하시지만 그것을 자각하게 되면은 그게 별거 아니다. 아버지 맨날 그런 말씀 하시는데 별거 아니다 살아보면. 그 별거 아닌 거는 당신이 자각을 하지 못했다 뿐이지 도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할머니나 아버지처럼 자기 삶을 타자의 삶처럼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별거 아니고 나무 이야기 하듯이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좀 뭐 이렇게 중언부언되고 그렇지만 연세가 드셔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할머니가 저인데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정도면은 사실은 이런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논리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잘 갖추어도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진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정의천 선생이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도심의 자각, 알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볼 때 저는 괜찮은 이야기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진정한 암, 일상적인 암. 그 진정한 암은 자기 내면의 도심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걸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은 일상적인 암이라면 이걸 감각적으로 본인이 캐치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암인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찍이 한 농부를 보았는데 그는 호랑이에 물려서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호랑이가 사람 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와, 호랑이가 사람을 그렇게 물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독 농부의 안색의 동요함이 사람들과 달랐다. 왜? 이 사람은 호랑이인데 직접 물려봤거든요.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비록 삼척동자라도 다 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알은 아니고 일상적이고 객관화된 지식이라는 거죠. 진정한 알미란 반드시 농부 같은 경우에 처하여야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요, 살아오시면서 본인들이 겪었던 내면의 힘듦이랄까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호랑이인데 다 한 번씩 물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것이 도심의 자각으로 가는 사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한국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외적 조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행감이 증가하고 삶의 질보다 이래 되면 외적인 질보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데 이 마음의 상태를
고통의 벗어남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도심 자각이 필요하고, 내면의 도심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이 내면의 도심을 자각하는 가장 양약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불안한 인심이 도심 자각의 단서이고, 도심 자각을 통한 이게 평화라는 거는 뭐 환희에 찬 평화라기보다도 도심이 인심을 봄에 의해서 인심이 힘을 잃었을 때 내면에 생성되는 고요함인데요. 이거를 정자는 뭐라고 했냐면 심해무사, 심해무물이죠. 마음밖에 일이 없고 마음밖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마음 안의 일인 거야. 따지고 보면은. 왜냐하면은 내가 괴로운 환경에 있더라도 괴로운 환경을 괴로워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건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마음 안으로 다 수렴되는 일이니까 마음 밖에는 일도 물건도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발전시킨 것이 주자학, 우리가 오늘의 주제로 삼은 퇴계학이고, 한주나 면후생 같은 퇴계 후학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유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의 축적으로서의 학문과 내적인 도심의 자각으로서의 종교를 회통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유학은 지금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도 할 일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퇴계 선생으로서 시작되어서 이어진 퇴계학파의 학문이라는 것이 저는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다산에 대해서 발언할 게 많았는데 오히려 앞으로는 퇴계 선생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시가 다 되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